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시도하기를 종종 주저한다. 어떻게 보면 머뭇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머뭇거림으로 하루를 끝낸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바빠 보이는데 괜히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물어보면 이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지 않을까?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시작해서 뭐 할까? 아침에 일어나기를 머뭇거리고 눈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뛸까 말까 머뭇거리고 오늘 점심은 그냥 김밥으로 먹는 게 어떨까 라고 동료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머뭇거려 한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잘까 아니면 드라마 한 편을 더 보고 잘까 하며 사소한 일상 앞에서 늘 머뭇거린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경향을 부작위 평양이라고 설명한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얻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기에 그냥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매출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물어보고 싶지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익보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받게 될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믿는 얘기다.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 심리학자 조나단 베런과 일라나 리토보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했다. 매우 위험한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특히 3살 이하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그대로 두면 1만 분의 10 확률로 아이들이 이 인플루엔자에 걸려 사망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망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부작용 확률이 얼마 이하이면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대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고 백신을 맞히자니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고민을 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5 이하이면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히겠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인플루엔자 치사율은 1만 분의 10이었다.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10보다 조금이라도 낮다면 백신을 맞히게끔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9, 1만 분의 8, 1만 분의 7, 1만 분의 6만 되더라도 백신을 맞히게끔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내버려두면 치사율이 1만 분의 10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5만큼은 낮아져야 백신을 맞히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실험을 설계했던 심리학자들은 이성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결과에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즉, 치사율과 부작용 확률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될 경우 느끼는 죄책감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부작위 편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다 결국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잘 설명해준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할까 말까로 갈등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있는데 내가 한다고 손을 들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회의 시간에 말을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있을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까? 더 나은 상황으로의 이동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익숙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굳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굳이 회의 시간에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어쩌려고. 저 사람에게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굳이 나서고 싶지 않다. 괜히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차라리 현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길 원한다. 지금껏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하다. 고민을 그만두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이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당신이 1년 전에 망설였던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도 그때 시작할 걸 하고 늦게 아쉬워하는 일이 있는가?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1년이 있지 않은가? 움직이자. 지금을 후회하는 순간이 아닌 시작하는 순간으로 만들자. 나는 회사에서 남들보다 문서 작성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좋게 말하면 생각이 많아서고 나쁘게 말하면 요령이 없어서다. 보고서를 한번 쓰려면 뒤죽박죽 얽힌 생각들로부터 정리해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의 배경, 목적, 내용, 손익분석, 기대 효과 등 많은 내용들을 찬찬히 떠올려 봐야 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참고 자료들도 필요하지만 나는 이 자료들을 구하는데도 영 소질이 없다. 타이핑 속도도 느리다 보니 문서 작성에도 남들보다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런데 남들은 달라 보인다. 뭔가 요령이 있어 보인다. 원하는 자료도 금방금방 찾고 필요한 데이터도 손쉽게 뽑는다. 다른 동료들은 그런 보고서 작성을 너무도 쉽게 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나는 내가 어렵게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그만큼 애정과 애착을 더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쓴 보고서를 사람들이 아예 보지도 않거나 보더라도 대충 읽는 것 같이 느껴지면 무척 속이 상한다. 노력을 들여 만든 내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 것보다 특별하다는 등 객관적인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일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학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보유 효과 때문이다. 보유 효과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실제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현상인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한 가지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데니얼 카너먼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우선 같은 대학의 학생들을 모집한 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해당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선물로 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 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그룹에게 물었다. 이 컵을 가지세요. 이 컵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컵을 되판다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학생들 대답의 평균 값은 5.25달러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에게 되물었다. 만약 지금 받은 돈으로 저기 저 머그컵을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평균 지불 의향 가격은 2.75달러였다. 팔려는 가격 5.25달러와 살려는 가격 2.75달러 사이의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거래는 일어날 수 없다. 즉, 동일한 물건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보유 효과가 거래 발생을 막은 셈이다. 물건만이 아니라 능력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도 보유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직 제안을 받는다. 이직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시장의 평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 능력과 경력에 대한 일종의 보유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경우엔 시장이 나에게 후한 평가를 내려주거나 스스로 내 것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등 보유 효과를 극복해야만 이직이라는 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 요즘은 남성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는 추세다. 나 역시 육아휴직 추세에 동참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내 주위에서는 내가 처음이니 말이다. 육아휴직을 내기에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다. 휴직 후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이 떠올랐다. 경력의 단절, 경제적 위축, 회사에서의 입지 약화, 사람들과 멀어짐 등 내 손안에 꽉 쥐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나를 붙잡았다.